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드리는 필립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재미있고 감동스러운 사연을 들고 여러분께 찾아왔는데요. 그럼 오늘도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이 아직도 또렷한데 그날은 88 올림픽이 한창인 때였습니다. 7살이었던 저의 엄마가 실종되었던 시기였죠. 그날은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날이었고 개천에 물이 불어나 도로와 인도를 덮쳐 자동차가 지나다니지도 사람이 오가지도 않았답니다. 시골 마을에서 읍내에 있는 마을 금고까지 출퇴근하신 엄마는 그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아버지는 늦은 시간까지 물에 잠긴 길을 헤매이며 엄마를 찾아다니셨고 저와 할머니는 오매불망 엄마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엄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아버지가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했어요. 대대적인 실종 수사를 위해 수십 명의 경찰관이 개천을 중심으로 엄마를 찾기 시작했는데 나흘 동안 엄마의 작은 흔적도 찾지 못했답니다. 7살이었던 저는 엄마가 실종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할머니와 아버지께 "엄마 언제 와요? 몇 밤을 더 자야 집에 오는 거예요?" 하며 엄마를 계속 기다렸고 할머니는 냉정하게 "네 엄마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엄마 좀 그만 자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재민아, 오늘은 꼭 엄마를 찾아서 돌아올게. 그동안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하고 집을 나가셔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깨에 힘이 빠진 채로 홀로 돌아오셨어요. 아버지는 하시고 있던 일을 그만두시고 엄마를 찾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셨답니다. 실종 전단지를 수천 장 뽑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나눠주며 닮은 사람을 발견하면 꼭 좀 연락 달라며 애원하는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게다가 신문사에 엄마 사진을 올려 실종자를 찾는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답니다. 그런 시간은 반복되었고 거의 초주검이 되어가는 아버지는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만 찾아다니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이제 그만 정신을 차리고 자식 생각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말씀처럼 제가 12살이 되도록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엄마를 찾으러 다니시고 술에 찌든 모습밖에 없답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깨달으셨는지 엄마를 찾는 걸 포기하고 저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셨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엄마가 필요하니 재혼을 하라며 독촉하셨는데 아버지는 연신 거절하며 그냥 엄마 없이 크도록 하자고 하셨답니다. 저 역시 아버지 생각과 같았어요. 제 엄마가 아닌 아줌마를 엄마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 할머니에게 새엄마와 사는 게 싫다고 아버지 편을 들었죠. 그런데도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강압적으로 선자리를 주선했고 억지로 자리에 나가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아줌마는 결혼을 한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아버지를 보고 반하셨는지 허구한 날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어린 나이에도 아줌마가 저희 아버지를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아버지를 좋아하고 할머니와 소통도 잘 되고 또 저에게도 상냥하게 잘해주는 분이셔서 어느새 저도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줌마가 제 엄마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아버지의 새로운 사랑을 응원했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인지 당신을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줌마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엄마를 잃은 지 6년 만이었죠. 집안에서 누군가 웃음소리를 내며 식사를 차려주고 제가 집에 돌아가면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생기니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새엄마의 밝고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너무 좋았고 미소 짓는 얼굴도 매우 좋았답니다. 실종된 엄마께 죄송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새엄마가 더 좋아졌어요. 새 식구가 생겨 할머니도 한층 밝아지셨고 아버지도 집안도 반짝반짝 빛났죠. 그런 행복은 1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었고 날이 갈수록 새엄마에 대한 저의 사랑은 더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생기는 법이죠. 실종된 엄마를 5년 넘게 찾아다니시며 매일같이 술만 드시던 아버지에게 간암이 생겼습니다. 초기에 발견했으면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아버지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는 이미 암이 몸 전체에 전이되어 버려서 항암 치료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한부가 된 아버지는 집에서 남은 생을 보내셨는데 각혈과 구토로 매일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중학생이었던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대신 아프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보는 내내 가슴이 아팠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나자 아버지의 낯빛은 거의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말씀을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새엄마는 아버지의 암 선고를 듣고 나서부터 많이 달라지셨어요. 한없이 좋은 분이라 당연히 아버지를 간병해 주실 줄 알았는데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집 밖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가 자정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셨어요. 전처럼 엄마 노릇을 해주시지도 않았고 자기만의 시간에 취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간병인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오가고 억지로 죽을 입에 넣고 겨우 넘기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며칠 뒤 돌아가셨어요. 제가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니 이미 병원 영안실로 옮겼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상주가 되어 조문객을 받으며 슬픔을 나누었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명복을 빌며 향을 꺼트리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가셔서 실종된 엄마와 다시 재회하기를 가슴속으로 빌었어요. 한편 새엄마는 그동안 아버지가 가시는 날까지 모른 척하고 지냈는데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오열과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연극하는 것처럼 보였고 가식처럼 보였죠. 여하튼 아버지의 장례는 무사히 치르게 되었고 선산에 장지하는 순간까지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많은 이웃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새엄마는 여전히 제 엄마로 지내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투병 중이실 때 나몰라라 했던 모습을 보고 당장이라도 떠날 줄 알았는데 저희 집에서 저의 엄마로 며느리로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도 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새엄마한테 서운한 내색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엄마와 아들 사이로 지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할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허망한 죽음에 큰 슬픔을 느끼셨는지 충격으로 기억을 자주 잃으셨고 놀랄만한 행동을 하셔서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하셨답니다. 어머님, 또 바지에 오줌을 싸신 거예요? 어머님이 이러면 내가 고생이잖아요. 정말 내가 못 살아. 이 나쁜 년! 네가 내 아들을 잡아먹은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또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남편 죽은 걸 제 탓으로 돌리세요. 그만하시고 얼른 일어나세요. 속옷 갈아입혀드릴 테니까 말 좀 들으세요. 고얀 년! 내 아들과 며느리를 죽게 만들고도 순탄한 삶을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늘이 천벌을 내릴 거야. 할머니는 실종된 엄마도 새엄마의 탓이라며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나서서 할머니를 말렸고 새엄마에게 이해해달라고 부탁의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새엄마는 할머니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저에게 풀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욕질과 매질을 하셨습니다. 태민이 너 오늘 학교 다녀와서 할머니 방 청소했어 안 했어? 네, 숙제하느라 아직 못했어요. 금방 치우도록 할게요. 이놈의 자식이 엄마 말을 우습게 알아? 안 되겠다. 종아리 걷어. 말 안 듣는 자식놈은 매타작을 해야 정신을 차린다고. 엄마 잘못했어요. 앞으로 시키는 거 잘할게요. 제가 종아리를 걷지 않고 거부하자 엄마는 제 뺨을 갈기며 너! 내가 새엄마라고 무시하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엄마가 시키는 일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너 같은 놈을 아들로 거둬줬으면 고마워서 매일 절이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처녀인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 집구석에 들어와서 고생인지 원? 하고 몽둥이로 제 등과 엉덩이를 사정없이 때리셨습니다. 새엄마의 잘못된 행동인 걸 인지했지만 소심하고 마음 약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말려주실 정신이 없으셨기 때문에 매질을 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말았죠. 이후 엄마는 사소한 것으로 저를 많이 때리셨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도 따귀를 때리셨고 제 빨래를 스스로 하지 않아도 손찌검을 하셨죠. 시킨 일을 완벽히 해도 꼬투리를 잡고 스트레스를 풀듯
화를 내고 매를 드셔서 제 중학교 시절은 공포와 두려움이 전부였답니다. 새엄마는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그만 집에서 나가 새로운 삶을 살면 될 텐데 끝까지 가정을 지키셨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올라가자 새엄마의 학대는 줄어들긴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손찌검을 하시며 저를 지옥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집에서 새엄마와 치매든 할머니와 같이 보냈어요. 그 와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 시험을 치르고 꽤 좋은 점수를 받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줄 사람이 없어서 학교 등록을 포기하고 집을 벗어나 자취를 하며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왕이면 시급이 괜찮은 일을 찾게 되었는데 놀이공원에서 동물탈과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고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일은 재밌고도 힘들었습니다. 땀을 흘려 돈을 버니 뿌듯하기도 했고요. 저는 첫 월급을 타고 본가로 찾아가 할머니와 새엄마에게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손주가 벌써 커서 돈을 벌고 용돈을 다 주느냐며 감동하셨고, 새엄마는 돈을 10만 원밖에 안 주냐며 볼멘 소리를 하셨습니다. 여하튼 효도한답시고 집 청소도 하고 할머니와 민화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새엄마는 베란다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계셨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커튼 뒤로 몸을 숨기고 통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도 치매 걸린 노친네랑 지내고 있어. 노인네가 쥐고 있는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아야 할 것 같아. 죽은 남편하고 혼인신고를 했으니 노친네가 저 세상 가면 시골에 있는 땅 수십만 평이 내 손에 들어온다고.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야. 찌질한 내 새아들은 할머니한테 큰 재산이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대학도 포기했다니까? 새아들만 잘 구워 삶으면 나는 수십억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짓을 계속하고 있지. 나도 자기 보고 싶지. 그런데 새아들한테서 재산을 빼앗으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해. 너무 성급하게 보채지 좀 마. 오래 움츠린 개구리가 더 멀리 뛴다는 말 못 들어봤어? 내가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야. 오늘까지 7년을 버텼다고. 앞으로 한 1, 2년 지나면 노인네 상태가 더 악화될 것 같아. 금방 저승 갈 거라고 믿는다고. 그때가 되면 난 떼부자가 될 거니까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대신 다른 년 만나서 바람 피우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번 주말에 내려와. 자기랑 뜨거운 밤 좀 보내고 싶다. 맨날 노친네 똥내만 맡고 사니까 죽을 맛이야. 내려와서 나 좀 호강시켜주고 가라. 응? 그제야 새엄마의 저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한부일 때 아내의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끝까지 집에 붙어있던 것과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그대로 집에 머문 이유와 저를 구박하면서까지 이 집에서 버틴 정확한 이유를 알았답니다. 저는 그때서야 할머니에게 그렇게 큰 재산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새엄마는 할머니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알았는지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결혼한 것 같더라고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 방으로 몰래 들어갔고 잠시 후 새엄마와 같은 밥상 앞에 앉았는데 도저히 새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선을 피하며 억지로 밥을 먹었고 할머니한테는 죄송하지만 불이 나게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저는 새엄마의 뜻대로 할머니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할 방법을 강구했어요. 하지만 20살짜리가 생각할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 물정 하나 모르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죠. 그래서 전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과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2시간 가까이가 되었고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그러자 변호사님은 재산 상속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유산은 직계비속인 저에게 모두 상속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저를 해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일단 상담을 마치고 나와 다시 서울로 올라간 저는 자취방에 들렸다가 곧장 놀이공원에 출근했네요.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일하는 내내 새엄마가 기분 나쁘게 자꾸 떠올라서 일하다가 자주 멍을 때렸답니다. 쉬는 시간이 되어 동료와 교대를 하고 한적한 곳에서 바람을 쏘이는데 7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친구야,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니? 네,
엄마는 같이 안 왔고 아빠랑 둘이 왔는데 손을 놓치는 바람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걱정하지 마. 삼촌이 아빠를 찾아줄게. 삼촌은 여기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삼촌이야. 저는 울고 있는 소녀의 손을 잡고 미아센터로 데려갔답니다. 거기서 아이가 울지 않도록 인형놀이를 하며 웃음을 찾게 해주었고 소녀의 아빠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이윽고 미아센터의 문을 열고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서자 소녀가 달려가 그분한테 안기더라고요. 아빠 어디 갔었어? 나 무서웠단 말이야. 그런데 저기 삼촌이 나를 구해줬어. 좋은 삼촌이야. 내가 소개해줄게. 희민아, 아빠가 미안해. 정신이 없어서 우리 딸 손을 놓치고 말았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천만 다행이다. 저기 삼촌이 우리 희민이를 구해줬다고? 그럼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겠네. 그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딸 찾아주셔서 고맙고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저는 여기 놀이공원 직원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 딸한테 삼촌 한 분이 생겼네요. 아, 그런가요? 뭐 어쨌든 너무 다행이에요. 그럼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세요. 잠깐만요. 연락처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나중에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사게 해주세요.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는데 끝까지 알려달라고 하셔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소녀의 아빠가 저를 정식으로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는 부담스러워서 연신 거절을 했지만 집요할 만큼 연락을 자주 하셔서 못 이기는 척하고 초대해주신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서울의 부자들만 산다는 주택가였어요. 소녀와 아빠가 사는 집이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아름답던지 이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답니다. 이윽고 초인종을 울렸더니 소녀의 아빠께서 직접 나와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와주셨네요. 정말 고마워요. 사실 제 딸아이가 삼촌이 너무 보고 싶다고 매일 노래를 불렀거든요. 우리 딸이 청년한테 제대로 반한 모양입니다. 아하, 정말요? 올해 들었던 말 중 가장 기분 좋은 말이네요. 꼬마 아가씨가 보고 싶어 한다니 기대되는걸요? 빨리 들어가서 보고 싶네요. 안 그래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대문을 지나 왕성한 나무들을 구경하며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꼬마 아가씨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삼촌, 보고 싶었어요. 그날 삼촌 아니었으면 난 이 집에 없었을 거예요. 에이, 삼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아빠를 찾아주셨을 거야. 그래도 난 삼촌이랑 놀았던 게 좋았어요. 잠시 아빠를 잃어버려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삼촌도 저랑 놀아서 재밌었죠. 그럼 너무 재밌었지. 희민이처럼 예쁜 꼬마 아가씨랑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너무 좋았어. 그렇게 희민이와 저는 오래 껴안고 있다가 거실로 들어가서 희민이 엄마를 처음 뵙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는 희민이 어머님이 아닌 14년 전 실종되었던 저의 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희민이랑 인연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 엄마? 제가 입이 떡 벌어지게 놀라며 엄마라고 말했더니 희민이 부모님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엄마라니요? 저기 혹시 성함이 이진숙 씨 아니신가요? 아닌데요. 제 이름은 박은비라고 해요. 그런데 엄마라고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엄마를 잃어버리셨나요? 이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오래전에 실종된 저희 엄마와 너무 많이 닮으셔서 제가 착각한 모양입니다. 놀라셨죠? 제 사과에 희민이 엄마는 괜찮다고 하며 그런 과거가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셨답니다. 희민이 아빠 역시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재민씨, 유감이네요. 엄마를 잃어버리셨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아내를 많이 닮은 모양이군요. 라고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닮은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똑같이 생기셨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렀어도
엄마의 얼굴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서 엄마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착각했어요. 희민이 어머님이 제 엄마일 리가 없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많이 닮았으면 그런 착각을. 모쪼록 재민 씨 어머님을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아버님. 오늘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희 엄마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밤에 강이 범람해서 실종되셨어요. 아마 살아계시지 않을 겁니다. 제 말에 두 사람은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괜히 분위기가 어두워진 것 같아 다시 밝은 표정을 지으며 희민이를 안고 놀기 시작했고, 희민이 부모님은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답니다.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며 희민이를 주제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모처럼 좋은 기운을 얻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걱정되는 게 있다면 희민이 어머님이 괜히 저 때문에 기분이 언짢았을까봐 걱정되었죠. 하지만 저에겐 더 큰 걱정이 있었으니 바로 새엄마의 계략대로 치매가 걸린 할머니를 구워 삶아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주에 한 번씩 본가에 내려가 할머니가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제정신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모시고 가는 걸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변호사님이 할머니 정신이 있으실 때 새엄마에게 재산 한 푼도 안 준다는 걸 공증 받아두자고 하셨거든요. 혹시나 모르니요. 새엄마는 여전히 날이 서 있는 태도로 할머니를 대했고 저에게 같은 태도로 일관했네요.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는데 제 마음속에는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새엄마에 대한 저희를 알고 있는 데다가 할머니를 직접 모시고 있지 못해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죠. 그런 제 심정을 알았는지 희민이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재민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희민이도 잘 지내고 있죠? 그럼요. 여전히 재민씨를 보고 싶어 합니다. 재민씨, 아무래도 저희 집에 한 번 더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요즘 일도 바쁘고 집안에 일이 있어서 찾아뵙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바쁘시겠죠. 그래도 꼭 한번 들려주세요. 저희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런 거 없다며 밥이나 한 끼 같이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목소리에 근심이 있는 것 같아 거절하지 못하고 조만간 찾아가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뒤 놀이공원에서 탈 알바를 끝내고 희민이 집을 서둘러 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나서 괜히 저 때문에 식사를 미루고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이윽고 어두운 저녁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고 변함없이 희민이 아버님이 나오셔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간단히 안부와 인사를 나누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쩐 일인지 희민이가 집 안에 없었어요. 아버님, 희민이는 어딜 갔나요? 꼬마 아가씨 보려고 한달음에 달려왔는데 바쁜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 재미씨. 희민이는 잠깐 제 어머니 댁에 맡겼습니다. 오늘은 재민 씨를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불렀거든요.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요?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요? 아, 지난번에 희민 어머님께 저희 엄마라고 해서 화가 나셨어요? 그렇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시죠? 재민 씨 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민 씨 사과할 일은 없습니다. 여보, 이제 나와봐. 아버님이 큰 목소리로 부르자 희민이 어머님이 나오셨는데 눈가에 눈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무슨 이유로 그러시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답니다. 재민아. 네? 내 아들 재민아.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가늠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 어머니와 이름도 다르고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던 분이 갑자기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갑자기 아들이라뇨? 재민아, 엄마 맞아. 내 이름은 박은비가 아니라 이진숙이야. 며칠 전에 기억이 돌아왔어. 네? 지난번에는 기억을 잃었다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연신 갸우뚱하며 적응하지 못하자 어머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건 사실이야. 무슨 이유인지 몰랐지만 병원에 입원한 채 깨어났었지. 그때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어. 네 아빠도 너도 말이야. 그런데 내가 입원한 병원에 원장이라는 분이
내 아버지라고 했어. 그분은 당신의 죽은 딸을 대신해 기억을 못하는 날 딸로 받아주신 거야. 아버지는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경찰에 신고해 가족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내 신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가족을 찾지 못했대. 오갈 데 없는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는 내가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었다고 하셨지. 난 그 말을 믿고 그분의 집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 박은비라는 이름으로 말이야.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단다. 그런데 얼마 전 네가 다녀간 이후로 사라진 기억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고 며칠 전에 완전히 기억이 돌아왔단다. 난 하늘이 들쭉나도 재민이 네 엄마가 맞단다. 정확한 설명을 듣자 이해가 되었고 아무 말 없이 엄마를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제 어깨와 엄마의 어깨가 흠뻑 젖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희민이 아버님과 식사를 시작했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긴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찾아 헤매던 5년 넘는 시절과 재혼, 그리고 투병과 죽음, 또 새엄마의 구박과 현재 할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답니다. 그러자 엄마는 심각하게 고민하시더니 희민이 아버님과 할머니를 몰래 데리고 나올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여보, 당신이 여행사 회사를 하고 있으니 무료 여행권을 지급해주는 게 어떻겠어요? 그럼 재민이 계모가 상간남과 여행을 떠날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우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유산을 재민이한테 증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니 분명히 여행을 갈 거야. 아마 재민 씨한테 연락해서 대신 할머니를 모셔달라고 할 거야. 두 분의 작전에 저는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이야,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새엄마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아버님. 고맙긴. 내 처의 아들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죠. 만약 일이 틀어지더라도 내가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을 지켜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며칠 뒤 엄마의 남편이자 희민이의 아버님이 우편으로 무료 여행권을 보내셨습니다. 무작위 추천이라는 편지 내용을 적어서 말이죠. 그러자 새엄마는 미끼를 덥석 물었고 저에게 연락해 할머니를 며칠 모셔달라고 했답니다. 당연히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엄마와 아버님과 함께 본가에 찾아갔네요. 이윽고 치매 걸린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며느리가 이제야 돌아와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할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고 낯선 사람으로 취급하며 자리를 피했어요. 저희는 할머니 곁에 제정신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할머니 곁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정성껏 할머니를 모셨어요. 그러자 며칠 뒤 엄마의 진심이 통했는지 할머니의 정신이 돌아왔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냐? 바람난 년이 뭘 잘했다고 여길 찾아온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바람이라뇨.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난 분명히 기억해. 네가 다른 남자와 있는 걸 봤어. 새 며느리와 함께 말이야. 그이가 너의 불륜을 목격하고 나에게 알려줬다고. 할머니는 새엄마와 엄마의 불륜 장면을 목격했다고 굳게 믿고 계셨어요. 네가 외간 남자와 식당에서 다정하게 밥을 먹고 있는 걸 봤어. 이웃이었던 새 며느리가 알려주길 아주 오래된 사이라고 했다고. 그 남자 이름이 김청수라고 했던가? 김청수요? 아, 기억나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제가 바람피운 남자가 아니라 제가 마을 금고 다녔을 적에 VIP 고객이었어요. 저한테 여러 상품의 적금을 들어주고 해서 식사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새 며느리 말로는 네가 그 남자와 오랫동안 불륜 관계를 지속해왔다고 했어. 난 그 말을 믿고 새 며느리와 가까워졌고 그 애가 내 아들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서 난 너를 버리고 그 애를 새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네가 실종된 날 내가 널 개천 근처로 유인했고 새 며느리가 널 개천으로 밀어버렸어. 할머니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를 불륜으로 의심했던 과거 이야기를 하시며 엄마가 실종되게 만든 장본인이 할머니와 새엄마라는 걸 밝혔답니다. 이에 엄마는 절대 아니에요. 그 여자가 어머님 재산을 탐내고 작정하고 접근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여자가 어머님 곁에 남아있는 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유증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난 그동안 재산이 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 재민이도 모르고 있다고. 재민이가 그 여자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어요. 어머님 새 며느리가 상간남에게 어머님 돌아가실 날만 기다린다고 했다고요. 그 여자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못 느끼셨어요, 어머님? 이윽고 할머니는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머니께 차근차근히 새 엄마의 계략을 설명하여 모든 진실을 알게 해드렸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 날에 대해 용서를 비셨습니다. 그때 내가 미쳤었나 보다. 너를 의심하다니. 그것도 모자라 널 죽이려 했다니. 나 같은 년은 천벌을 받아도 싸, 재미냄이야. 생각해보니 새 며느리한테 모든 걸 쏟고 너에게 그런 짓을 한 것 같구나. 그날 이후 나도 마음이 편히 지낸 적이 없었어. 네가 죽은 줄 알고 매일 악몽에 시달리며 살았지.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었다니. 너무 고맙다, 혜미야. 내가 많이 원망스럽지.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지옥에 가서 벌을 받으마. 어머님, 전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물론 큰 잘못을 하셨지만 그건 모두 그 여자의 계략이었다고요. 저를 밀어버린 것도 그 여자의 짓이잖아요. 그리고 저 그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재혼도 하고 딸아이도 낳고 말이에요. 그러니 잘못을 빚이지 말고 빨리 모든 일을 바로잡도록 해요. 그 여자를 감옥에 넣고 어머님 재산을 재민이에게 넘겨주세요. 재산? 그건 이미 변호사에게 찾아가 공증했는데 새 며느리한테 돌아갈 재산 따위는 한 푼도 없어. 내 재산은 모두 재민이가 받게 될 거라고. 그 말에 저희 세 사람은 모두 놀랐습니다. 엄마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묻자 정신이 돌아온 어느 날 몰래 변호사를 찾아가서 공증 유언장을 남겼답니다. 결국 새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할머니 곁에서 머물고 있던 거예요. 여하튼 남은 건 새엄마의 범죄 사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치매인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정신을 잃으면 조사가 길어질 것 같아 새로운 목격자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었죠. 엄마와 희민이 아버님과 어떻게 지난 14년의 일을 밝혀낼지 의논을 했는데 아버님이 먼저 경찰에 사건을 알리고 공개적으로 목격자를 찾는다고 광고를 하자고 했어요. 덧붙여 사리탐정을 고용해 수사까지 한다고 했죠. 저와 엄마는 당연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고 바로 실행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엄마의 집으로 모셔가고 마을 여기저기에 14년 전 새엄마가 한 짓을 본 목격자를 찾는다고 현수막을 수십 개 달아놓았어요. 한편 새엄마는 여행을 다녀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와 할머니가 없어서 놀랐는지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어머님 모시고 어딜 간 거야? 당신한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다른 곳으로 모시고 왔어요. 뭐? 당신? 너 지금 엄마한테 하는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리고 치매 있는 노인네들 함부로 데리고 나가는 법이 어딨어? 당장 데리고 돌아와.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됐나 봐요. 길거리에 걸린 현수막 못 봤어요? 무슨 현수막? 당신이 내 엄마를 개천으로 밀어버린 걸 목격한 사람을 찾는다는 현수막. 새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게 무슨 개벽다구 같은 말이야? 네 엄마 실종된 게 내가 한 짓이라고? 너 지금 소설 쓰니? 난 네 엄마 얼굴도 모른다고. 하며 시치미를 떼더군요. 그래서 할머니가 정신이 돌아와 모든 걸 실토했다고 말했고 피해자인 엄마가 제 옆에 있다고 일러주었죠. 경찰에 신고도 했고 사리탐정을 고용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렸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자기는 절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전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그동안 몸조리 잘하고 기다리라고 전해주었죠. 공소시효가 1년이 남았으니 똥줄 타면서 지내라고 덧붙였고요. 그날 이후 사리탐정이 마을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쳤는데 아쉽게도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상금을 크게 내건 현수막을 보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녀는 새엄마의 지인이었다고 하며 범죄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걸 안 새엄마가 돈으로 입막음을 했었다고 진실을 말하더라고요.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새엄마에게 돈을 받을 때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음성을 녹음해 두었다고 전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죠. 저희는 증거를 준 목격자에게 현상금을 건네주고 녹취록을 받아 경찰서를 찾아갔고 정의 실현 앞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네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새엄마에게 전화해 알려주었습니다. 당신 지금 똥줄 타고 있지? 우리 엄마를 해하려고 한 짓이 언제 들통이 날까 걱정하면서 말이야. 공소시효가 15년이라 1년만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어서 마음 놓고 있었지?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물론 당신한테는 나쁜 소식이겠지. 14년 전 당신이 목격자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증거를 찾았어. 당신 목소리가 범죄를 말하고 있더라고. 아주 자세하게 말이야. 설마 그년이? 당신이 말하는 그년이 우리가 찾은 목격자겠지. 그 여자가 당신과 만나 돈을 받고 입막음하는 대화가 그대로 담겨있는 녹취본을 주더라고.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있을 거라 생각했니? 어때? 이제 좀 겁이 나나? 재민아, 그만해라. 이 엄마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내가 널 키워준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멈춰라. 너와 나는 엄마와 아들. 사이자님. 엄마와 아들? 말 같지 않은 소리 집어치워. 당신은 우리 가정을 파탄냈어. 엄마를 사라지게 했고 아버지를 병들어 죽게 만들었어. 게다가 나를 학대했어. 또 할머니를 매일 악몽 속에서 살게 했으니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해.
재민아, 이러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자. 엄마가 다 설명할게. 설명은 경찰서 가서 하시지. 당신의 남은 인생은 감옥에서 보내게 될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거야. 저는 새엄마의 이어지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희민이 아버님과 같이 경찰서에 찾아가 새엄마의 범죄 사실을 알렸고 곧 영장이 발부되어 형사들이 새엄마를 체포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갔는지 집안에도 없고 마을을 샅샅이 뒤져보았는데도 새엄마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네요. 그렇게 며칠 동안 새엄마를 찾아다닌 형사들은 허탕만 치고 말았는데 함께 범죄를 공모한 새엄마의 상간남을 먼저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새엄마를 찾게 되었는데 발견된 곳이 마을 개천의 끝자락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십수년간 계획했던 범죄가 발각되어 감옥에 갈 신세가 되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이죠. 살아있는 채로 천벌을 받기가 무섭고 두려워서 그랬는지 자신에게 스스로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새엄마의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이후 저는 할머니의 집을 팔고 그 마을에서 떠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그 마을에서 계속 지내는 건 할머니에게 힘들었을 테니 이제라도 다른 곳으로 모실 생각이었죠. 그런데 할머니는 당신에게도 큰 죄가 있다며 저와 함께 사는 삶을 거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요양원에 가게 되어 미안하다며 사죄를 하시며 말이죠. 저희는 이를 말리다가 끝내 수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땅을 팔고 서울에 올라와 대학 공부를 했고 괜찮은 대학을 나와 사업을 시작했죠. 일은 대박이 날 정도로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 나름 자부심을 가질 만큼 탄탄한 회사가 되었답니다. 또한 엄마와 자주 왕래했어요. 동복 동생인 희민이와 새아버지로 받아들인 희민이 아버지와도 끈끈한 관계를 이어갔답니다. 희민이는 저를 삼촌이라고 불렀다가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여전히 저를 기다리는 어여쁜 아이였네요.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은 20년이 지났습니다. 제 나이 42살이 되었고 부모님 두 분 다 칠순에 가까운 노인이 되셨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 쓰는 게 좋겠네요.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봤는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이만 글을 줄일게요. 세상의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인 것 같아요. 다들 좋은 인연을 잘 이어가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 필립은 다음에 더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사연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